제 이름은 김수영이고요. 저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드리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1년에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장식미술과 패션 디자인과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학부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거의 20년이 넘게 거의 22년 정도 이제 프랑스에 계속 있다가 석사학위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가 이제 MBA 석사도 있고요. 패션 럭셔리 경영에 관한 석사를 딴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이론 석사학위를 파리 소르본 일대학에서 땄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학위는 2019년에 예술철학 박사학위를 파리 팔대학에서 받았습니다. 실무 경력으로 이제 LVMH 그룹에 여러 브랜드가 이제 속해 있는 그룹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겐조사가 있는데 파리에 본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VMD, 비주얼 머천다이저라고 윈도우 디스플레이 디자인하고, 그게 파리 본사에서 디자인 컨셉을 짜면 전 세계에 있는 비주얼 아이덴티티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담당하는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바바라구이라는 브랜드는 이제 또 프랑스에서 좀 유명한 럭셔리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거기 파리 본사에서 머천다이저, MD라고 하는데 머천다이저 역할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제 학교에 이제 나가고 있는데 3개의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제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 그다음에 2번째는 당국대학교, 그리고 성신여자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디자인 쪽 학생들 가르치고요. 그리고 학부 수업도 하고, 주로 저는 대학원 학생들,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 작업도 하고 있는데요. 창작 활동이요. 제가 프랑스 갤러리인 브루노 마사 갤러리 전속 작가입니다. 그래서 갤러리를 통해서 경주 아트 페어를 나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만나뵙게 된 거고, 한편으로는 제 작품 활동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제가 개인전 했던 포스터를 보여드리면, 이게 2023년 벌써 또 오래전 일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 벌써 올해가 2026년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3회 개인전 포스터였고요. 파리에서 진행된 거였고, 이게 이제 오프닝 때 잠깐 짧거든요. 이게 제 개인전 할 때 이제 콘서트 해주신 분이고, 뒤에 있는 그림이 제 그림들이고, 개미가 특히 많이 나옵니다. 제 그림에.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인 리더십과 몸의 정치학, 권력의 시각적 언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특강을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이제 드릴 질문은, 여러분은 혹시 리더처럼 보이는 몸이 이제 따로 존재한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 질문을 처음 드린 이유는, 저도 이제 사람들을 만나보면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아우라라고 하는데 그 에너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그 질문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얘는 권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리더십이라는 게 권력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권력은 언제나 말이 아니라 이제 몸이 먼저 작동한다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제 리더십을 카리스마나 결단력 또는 언어 능력 같은 이제 비물질적 자질로 설명하는 편이죠. 근데 하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권력이 항상 이제 시각화된 몸을 통해서 이제 인식되어 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왕관이나 군복이나 제복이나 제스처나 자세나 체격,
또는 머리 모양, 그리고 우리가 오늘 주목할 특히 중요한 요소 털입니다. 그래서 털은 사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제 사소한 신체의 일부죠.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털은 통제와 미개, 운명과 야만, 그리고 남성성하고 여성성, 권력과 비권력을 이제 가르는 매우 강력한 시각적 언어였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털이 많을수록 강인하고 이제 야성적이고 지배적인 이제 존재로 인식되어 왔고, 누군가는 털을 제거함으로써 정제됨, 수능, 그리고 통제 가능성을 이제 요구받아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 이제 누가 털을 가질 수 있었고 누가 털을 관리당해야 했는가, 이 질문이 곧 이제 누가 리더로 상상이 되었고 누가 이제 통제의 대상이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에서는 털을 단순한 이제 미적 요소나 위생의 문제로 보지 않고 권력이 이제 몸에 새겨지는 방식, 그리고 리더십이 어떻게 시각적으로 훈육되어 왔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께 생각해야 될 이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 그게 우리는 지금도 리더처럼 보이는 몸을 무의식적으로 생산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서 제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몸은 과연 누구한테 유리하게 설계되었는가, 이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례로 다 아시는 거겠지만 권력이 이제 털을 통해 처음으로 제도화된 역사적 순간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다 알고 계시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표현인데, 그래서 조선시대에서 얘기하던 몸은 개인의 것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몸이 곧 가족의 것,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즉 몸과 머리카락, 피부는 모두 부모에게서 이제 받은 것이니 감히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머리카락하고 털이 이제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도덕적 질서의 일부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것은 미용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최고 수준의 효도이자 충성의 증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에서 이제 남성의 상투는 단순한 헤어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인 남성으로서의 지위나 도덕성, 사회적 자격을 동시에 상징했다는 거죠. 그래서 털은 곧 나는 규범 안에 있는 인간이다라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깨지는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1895년 고종의 이제 단발령인데, 단발령은 이제 겉으로 보면 근대화, 위생, 서구식 문화 수용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었죠.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처럼 보였지만 이게 당시 백성들한테 이 명령은 이렇게 들렸어요. 어떻게 들렸냐면, 너의 몸은 더 이상 내 부모의 것이 아니다. 국가가 너의 머리카락을 관리하겠다. 즉 단발령은 머리를 자르라는 명령이 아니었고, 이게 권력의 주체가 바뀌었음을 선언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발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로 저항이 굉장히 격렬했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제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왜일까요? 그래서 머리를 이제 자르는 순간 사람들은 근대 이제 시민이 되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파괴된 존재, 그래서 조선적 인간성을 상실한 존재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 반발이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이제 보수성이나 완고함이 아니었고, 그 사람들한테는 머리카락은
이제 정체성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게 반발이 심했던 거죠. 근데 아주 흥미로운 전환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삭발이라는 거죠. 삭발은 원래 이제 죄인이나 승려, 하층민의 이제 표식이었어요. 즉 권력에 의해 벗겨진 몸이었던 거죠. 근데 단발령 이후에 삭발이 점점 저항의 상징으로 의미가 전도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명령한 삭발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삭발은 이제 이렇게 의미가 바뀌죠. 어떻게 바뀌냐? 이 몸은 국가의 것도 부모의 것도 아닌 나의 정치적 선언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행위가 누가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제 정반대의 의미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 털은 항상 이제 순응과 저항의 경계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털은 권력에 의해 관리되고 누군가의 털은 권력에 맞서 이제 정치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 시대의 이제 단발령은 단순한 미용의 변화가 아니었고 이거는 리더십이 몸을 다루는 방식이 실패했을 때 얼마나 강한 저항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공간을 옮겨서 중세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으로 가보면 이제 중세 유럽에서 몸이 더 이상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신 앞에 놓인 표식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왕의 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개인의 이제 신체가 아니었는데 신의 뜻이 가시화된 정치적 이미지였다는 거죠. 이 신체가.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 머리카락하고 수염은 도덕이 아니라 신성, 남성성, 통치, 정당성을 표현하는 핵심 언어였어요. 그래서 12세기 프랑스 왕 루이 7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는데 이 루이 7세가 제2차 십자군 원정 실패 이후에 깊은 죄책감하고 정치적 위기를 느끼는 시기가 와요.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그 십자군 원정이 엄청난 실패를 경험을 했고 수많은 병사들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루이 7세가 선택한 행동이 뭐였냐면 정치 개혁도 아니었고 군사 전략도 아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머리하고 수염을 깎는 행위였다는 거죠. 이 삭발이 단순한 이제 개인적 반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행동이. 이게 중세사회에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명확한 메시지였는데 그게 무슨 메시지였냐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신 앞에서 권력을 내려놓는다.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즉 삭발은 종교적 이제 참회 선언이자 왕권의 일시적 후퇴를 상징하는 몸의 언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일반 백성들한테는 먹히는 메시지였을지 몰라도 문제는 이 몸의 변화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는 전혀 다르게 읽혔다는 점이에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 왕비. 맞습니다. 그래서 왕비의 이름이 엘리오너 나키텐인데 루이 7세의 이제 삭발하고 근욕적 태도를 신성함이 절대 아니고 남성성의 상실 그리고 리더십의 붕괴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 부인이. 근데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부인이 그냥 그 남편에 복종하는 그런 왕비가 아니라 굉장히 파워가 있는 왕비였어요. 그래서 이 왕비가 공개적으로 왕의 나약함을 이제 조롱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왕과 결혼한 줄 알았는데 수도승과 결혼을 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이혼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뭐냐면 리더의 외모는 그가 이제 자기가 의도한 의미와 타인이 해석하는 의미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루이 7세는 결국에 자신이 의도한 바는 경건함을 이제 백성들한테 보여주려고 했지만 그 자신한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인 그 엘리노르 왕비한테는 약함으로 읽혔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몸, 다른 해석, 이것이 이제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의 복잡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 레오노르 그 왕비가 루이 7세하고 이제 이혼한 후에 영국의 헨리 2세하고 재혼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이제 헨리 2세를 본따서 만든 이제 동전에 새겨져 있는 헨리 2세의 이제 모습인데 전혀 이제 삭발이나 이제 수염을 면도한 모습이 아닌 그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죠. 예, 털이 덥수룩하게 자라있고 수염이 길러져 있고 머리카락도 많이 풍성하게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엘리오노르가 이제 이 헨리 2세랑 재혼한 후에 이 왕비가 가져간 거대한 영토, 특히 이 지역을 다 가지고 있는 왕비였어요. 그래서 이 영토가 이제 영국의 이제 땅이 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결혼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재미있는 사실은 이 지역이 이제 영국 왕실의 소유가 되면서 이 영토 문제가 발생이 이제 수백 년간 지속이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100년 전쟁의 원인 중 하나도 바로 이 영토 분쟁 때문이었는데 한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했다고 해요. 결국에는 이 수염이, 그러니까 루이 7세가 원래는 수염이 있었는데 이거를 다 면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머리도 삭발도 하고 결국에는 이 수염이 프랑스와 영국 두 나라 간 경쟁의 이유가 되리라는 걸 누가 상상했겠는가, 이렇게 역사가가 말을 했다고 해요.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과장처럼 들리는 말일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전혀 과장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왕의 삭발이 왕비의 이혼을 불러왔고 그 이혼이 영토 분쟁을 불러왔고 결국에는 그 분쟁이 이제 전쟁으로 이어졌으니까요. 그러니 이 외모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후에 프랑스 왕건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뼈 아픈 경험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프랑스 영토를 영국한테 뺏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왕의 수염은 더 이상 이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 이미지 관리의 문제가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이제 반면 당시 영국 왕들은 풍성한 이제 수염을 통해서 야성적이면서 전에 봤듯이 아직 그때 당시에 헨리 2세를 표현한 그 작품들은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제가 동전 요게 있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요게 이제 수염을 통해서 야성적이고 남성적이고 전사적 이미지를 이제 강조하는 그 경향이 있었던 반면에 프랑스 왕실은 이제 정반대의 전략을 취한 거죠. 그래서 절제된 얼굴이나 수염 없는 얼굴, 통제된 몸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전략을 이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프랑스 왕들은 약 400년 동안 의도적으로 수염을 기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예시는 루이 9세의 예인데 보시면은 말끔하게 이제 면도된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수염을 전혀 기르지 않은 모습을. 그래서 필립 4세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이분이 필립 4세인데 이 사람들의 그 초상화를 보면 모두 이제 깨끗하게 면도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이 단순히 이제 미용의 문제가 아니었고 이게 분명한 리더십 전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통제된 얼굴이 곧 통제된 국가를 상징하고 통제된 신체가 곧 합리적 권력을 뜻했던 거죠. 그래서 프랑스 왕들은 자신의 이제 몸을 통해서 국가의 성격을
시각적으로 설계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례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의 몸은 언제나 개인적이지 않고 특히 털은 가장 사소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이제 정치적 기호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 표현대로 이제 말씀드리면 털은 계속 자라지만 권력은 그것을 방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르네상스 시대로 시간을 넘겨보면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극적인 이제 반전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권력의 얼굴은 다시 변하게 돼요. 이제 중세 시대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 앞에 이제 절제된 몸을 요구했다면 르네상스 시대에는 인간의 존재 자체를 이제 드러내는 몸을 원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부터 수염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과시해야 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랑스 왕 헨리 4세를 그린 초상화인데 여기서 이 사람의 초상화를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먼저 기억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풍성하고 정교하게 관리된 수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헨리 4세의 수염은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자란 게 절대 아니고 이게 치밀하게 설계된 이미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염은 얼굴에 빛의 그늘을 만들고 왕의 이제 시선을 강조하고 초상화 속에서는 마치 이제 후광처럼 작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일부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후광처럼 작동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용어를 말씀드리자면 헨리 4세는 이미 비주얼 브랜딩을 이해한 리더였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헨리 4세의 수염은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나는 강하다, 나는 남성적이다, 나는 프랑스를 통합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국에서는 계속 이 사람은 이제 헨리 3세인데 영국의 왕인데 같은 비슷한 시기에 이제 왕이었는데 이 사람도 같은 수염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프랑스도 더 이상 말끔한 이제 면도한 얼굴이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 아닌 영국과 이제 결을 같이 하는 이런 유행을 따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의 이제 변화는 왕의 얼굴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르네상스 유럽에서는 이전에는 이제 존재하지 않던 물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작용하는 거였냐면 이게 일명 수염 보호대라고 해서 수염을 관리를 하고 난 다음 그 모양을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잠을 잘 때 이제 쓰고 잤던 물건인 거예요. 그래야 이제 밤에 잘 때 이게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뭐냐면은 수염 보호대 비곤대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이 르네상스 유럽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제 물건이 수염 관련 이제 용품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경우고 또 다른 경우는 수염 전용 왁스가 생긴다거나 향을 입히는 수염 향수가 따로 나온다든가 등등인 거죠. 그래서 수염은 이제 더 이상 방치된 털이 아니라 관리되는 권력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 도구들이 이제 단순한 미용 기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도구들이 어떻게 보면 계급을 가르는 장치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염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시간이나 자원이나 여유 그리고 권력이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민도 역시 수염을 기를 수 있었지만 귀족처럼 관리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신분을 이제 가시화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다양한 수염 모양에
대해서 리서치를 한 거를 제가 그림으로 그려본 건데 이거는 말 발굽 모양의 이제 수염인 거고 이거는 프랑스 원조 조상이라고 불리는 볼족이 했던 그 수염 모양이고 이건 피라미드 모양, 이거는 자연스러운 모양 이런 것들이 있고 요거는 중국 사람들이 즐겨하는 수염 모양, 이거는 그 빛 모양, 요거는 마그넘이라고 하는데 링고, 요거는 연필을 두 개 겹쳐놓은 것 같은 모양, 이거는 그 자전거의 손잡이 모양, 수염, 요 꼬챙이 모양, 이런 다양한 모양들의 이제 수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이제 대유행했던 꽃수염이 1680년대부터 갑자기 이제 사라지게 돼요. 1680년이요. 왜일까요? 그때 이제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존재하지만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계기가 이제 루이 14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수염이 이제 어둡고 진한 색이 아닌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병이 잦았잖아요. 이제 털 색깔이 회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왕 왕이라고 불렸던 이제 루이 14세가 젊음과 활력을 상징해야 되는데 더 이상 이 회색 빛깔의 이제 수염을 가꾼다는 건 의미가 없어졌겠죠. 이제 늙고 힘이 없는 걸 상징하게 됐기 때문에 수염이 이제 유행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왕이 수염을 밀자 귀족들도 이제 따라서 수염을 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교훈을 이제 발견을 하는데 리더의 개인적 이제 변화가 사회 전체의 트렌드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사회적으로 봤을 때 리더의 개인적 변화가 사회 전체를 바꿀 수도 있지만 여기 회사나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리더의 변화가 그 전체 구성원의 그 행동이나 어떤 그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설은 수염이 사라지게 된 두 번째 설은 이 시기에 루이 14세 시대에 담배가 유럽으로 본격적으로 수입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담배를 피워보신 분도 있을 테지만 이게 상상만으로도 담배를 피우려면 수염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사라졌다는 설이 있고 그 이유 때문에 사라졌다면 실용성이 과실을 이긴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실용적으로 담배를 피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거를 없애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설이 가장 유력한 설인데 그게 가발이 부상했기 때문이라는 설이에요. 이게 가장 설득력 있는 설인데 왜냐하면 루이 14세가 조금 뒤에도 얘기를 하게 될 기회가 있겠지만 이 루이 14세가 가발을 권력의 상징으로 만든 왕이에요. 그래서 화려한 가발 그리고 거대한 코스튬을 동시에 이제 착장하는 것은 너무너무 과도했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무게 중심을 수염보다는 이제 가발에 이제 초점을 두었던 거죠. 이거는 비즈니스 상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이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한 트렌드가 다른 트렌드한테 자리를 내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 등장하자마자 디지털 카메라가 사라졌죠. 아직도 있긴 하지만 이제 거의 디지털 카메라를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진의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1789년이 되면은 수염이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계기로 다시 이제 유행을 하게 돼요. 이게 지위, 신분, 직업과 상관없이요. 왜 혁명과 함께 수염이 다시 돌아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염이 이제 자연스러움이나 남성성 그리고 인위적 귀족 문화에 대한 거부를 상징했기 때문이에요. 가발하고 비교했을 때 가발이 인공적이고 귀족적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수염은 반대로 자연스럽고 평등함을 상징할 수 있었죠. 누구나 기를 수 있는 거니까 가발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19세기 중반이 되면 나폴레옹 3세 초상화거든요. 이게 나폴레옹 3세. 이 사람의 콧수염을 보면 곱게 길러져서 이 끝을 뾰족하게 처리한 특별한 이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콧수염이 끝에 보면 뾰족하게 처리가 돼 있죠. 이게 단순한 이제 개인 취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 브랜딩이었는데 나폴레옹 3세가 이 나폴레옹 1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키 작은 분의 조카였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만의 이제 이미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 3세가 독특한 수염 스타일을 선택을 하게 된 거고 이게 이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근데 또한 재밌는 사실은 이게 1869년 프랑스에서 발간된 신문이거든요. 신문의 한 편에 이제 나온 사파 그림이에요. 이게 보면은 꼬챙이 모양의 길쭉한 콧수염이 이제 대유행했음을 이제 요 사파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신문의 이제 사파가 보시면 이 현상을 사회적 이 유행의 현상을 유머스럽게 이제 통장하는 그림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림 속 남자의 콧수염 양쪽 끝이 하늘을 이제 찌를 만큼 길고 뾰족해져서 19세기 말 남자들의 필수 아이템이었던 모자를 이제 쓰기 어려울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게 과장된 이제 표현이지만 당시의 문화 사회적 현상을 잘 보여주는 사파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끝이 없는 패션의 이제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실용성을 넘어선 과시나 편안함을 희생한 스타일, 이제 역사가 조금 반복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를 잘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어서 재미있는 이제 케이스를 또 보여드리면 이게 살바도르 달리 초현실주의의 대가라고 불리는 살바도르 달리의 이제 수염인데 이 달리의 이제 수염은 수염 그 자체로 예술 작품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양쪽 콧수염 끝이 하늘을 향해 이제 뾰족하게 솟아있는 중력을 이제 거스르는 듯한 이제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1948년 7월 24일 프랑스 꽁바라는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인터뷰에 실린 이제 살바도르 달리와 이제 인터뷰한 그 내용이 실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달리가 자신의 수염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번역을 해서 왔는데 먼저 이 부분을 들려드리기 전에 아셔야 할 배경 지식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한국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간식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행을 다 하셔서 아실 수도 있는데 다 아시나요? 혹시? 모르셨죠? 이거 모르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게 저도 모르는 과일이었는데 프랑스에 가서 흔히 이제 찾아볼 수 있는 이제 뭐 이렇게 달려 있는 건 아니고 수입된 거예요. 근데 하도 거기 이민자들이 많으니까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이게 원래는 생산은 중동 지역에서 많이 된다고 해요. 대추 야자라고 불리는데 프랑스어로는 다트라고 해요.
그래서 요 열매인데 이게 설탕이 들어간 것처럼 설탕이 재지 않아도 이게 자연스럽게 엄청 달고 이게 끈적끈적해요. 손으로 만지면. 그래서 혹시 중동이랑 접할 기회나 아니면 유럽에 가시면 이 과일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있으시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달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번역한 거를. 내가 다트를 먹고 나서 끈적거리는 손을 씻을 필요가 없다. 다트에서 나온 끈적거리는 자연물질은 포수염 모양을 유지하기 위한 왁스를 대체하기 때문이다. 이 친환경 다트 왁스를 수염에 발랐을 때 이틀 정도 모양이 유지된다. 물론 밤에 자는 동안은 포수염의 부리가 꺾이기는 하겠지만 아침에 일어나 양끝을 평평하게 잡아주면 원래 모양이 다시 쉽게 유지된다. 그러나 내가 그림을 그릴 때 먼지가 수염에 끼는 것은 불편하다. 내 콧수염은 가재의 버드미처럼 앞으로 나아갈 때나 뒤로 뒷걸음 칠 때에 안테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콧수염 양쪽 끝에 빨간 원형이 걸리는 모양이 보일 때는 시계를 보지 않고도 해가 지는 시간임을 알 수가 있다. 손으로 물건을 만져서 질감을 느끼고 텍스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콧수염도 손가락과 같은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가장 편리한 나의 콧수염의 기능은 날아다니는 파리를 잡는다는 것이다. 파리를 수염으로 잡는다는 것은 정말 나에게 행복하고 중요한 사실이다. 작은 날파리들은 나의 조국인 스페인, 작은 바닷가 마을이 있는 나의 고향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이다. 이 인터뷰에서 보시면 달리의 이제 전형적인 실제로 이 행동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달리가 전형적으로 초현실적으로 유머를 표현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중요한 이제 메시지도 담고 있는데 이 달리한테는 수염이 단순한 이제 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삶과 정체성의 일부다라는 거를 이 글과 자기의 이제 수염 모양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달리한테는 수염이 예술 작품이자 실용 도구이자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이제 매개체였다는 거예요. Voilà, un côté avec la cire, un côté sans. Et puis on fait la même chose de l'autre côté. Hop, avec l'ongle du pouce, je prends un petit peu de cire, je viens le réchauffer entre mes deux doigts, et puis je l'applique.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수영 관리 용품이 아직도 현대에는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이제 여기까지의 이제 인사이트를 살펴보면 권력은 이제 숨겨질수록 강해지는 게 아니라 연출될 때 설득력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기의 수염은 힘의 근원이 아니었고요. 이거는 힘이 있다는 믿음을 증폭시키는 장치였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현대 기업으로 치면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게 아마도 어떻게 보면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로고나 디자인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 성과는 별개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강한 회사다라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털이 어떻게 효도라는 의미를 가졌었고 또 때로는 신앙으로서의 의미를 가졌었고 아니면 또 때로는 국가의 이미지였고 권력의 이제 장식이었는지 또는 예술의 도구였는지를 이제 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수염과 털은 더 이상 정치적이지 않은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현대적 시사점으로 넘어오면 오늘날 털에 국가의 이제 명령도 왕의 특권도 아닌 개인의 선택처럼 이제 보이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털은
가장 정치적인 언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털이 나는 누구인가를 선언하는 가장 이제 직접적인 방식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보실 비디오는 2014년에 유로비전에 나온 콘치타 브루스트라는 가수의 이제 무대예요.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출신 가수인데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제가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분 콘치타 브루스트의 이제 노래였는데 이분을 영상에서 이제 보셨듯이 긴 머리가 어깨 너머로 흘러내리고 진한 아이 메이크업으로 이제 눈을 강조하고 있고 빨간 루즈로 입술을 선명하게 칠했고 그리고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 여러 벌을 이제 갈아입었죠. 입고 있고 그리고 특히 특징적인 점은 이제 짙은 이제 수염이 턱을 이제 감싸고 있죠. 이 조합이 관객들을 엄청나게 당혹스럽게 만들었어요. 보셨다시피 조금 충격적이었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수염을 제외한 모든 요소가 전형적인 이제 여성성을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대비되는 요소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비디오였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대비가 성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이제 모호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 콘치타의 수염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원래는 이 사람의 성 정체성이 이제 드래그 퀸으로서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지만 이 여성처럼 보이기 위해서 원래 드래그 퀸이라는 사람들이 여성처럼 보이는 여성성을 강조하는 점을 많이 부각시키기 위해서 수염 같은 요소는 가리거나 그런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 수염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 사람이 굉장히 특별한 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드래그 퀸이라고 하면 여성성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염을 제거한다거나 때로는 이제 화장으로 수염 자국까지 이제 감추는데 콘치타는 정반대의 선택을 한 거죠. 오히려 수염을 강조를 한 거죠. 이게 굉장히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였는데 이게 나는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이중적 분류를 거부한다는 이제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콘치타의 이제 수염은 여성성하고 남성성 사이에 이제 어딘가가 아니라 이 둘을 동시에 포함하면서도 넘어서는 창의적인 이제 정체성을 어떤 지금 우리가 분류할 수 없는 어떤 정말 창의적인 정체성을 이제 형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했다는 거죠. 그래서 콘치타의 이제 수염은 단순한 성별의 이제 상징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게 다양성과 독창성을 상징한 표현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콘치타 자신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해요. 어떻게 말을 했냐면 나의 수염은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고 그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유로비전에서 우승한 이후에 이 사람이 우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콘치타가 전 유럽에서 다양성하고 포용의 아이콘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여기까지 말한 부분에 대한 핵심 리더십 포인트가 이제 도출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리더십은 어떻게 보면 말로만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을 지키는가, 무엇을 거부하는가, 무엇을 새롭게 제안하는가 세 가지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질문에 외모가 가장 먼저 답을 한다는 거죠. 무엇을 지키는가, 거부하는가, 무엇을 새롭게 제안하는가에 대한. 그래서 이 현대적인 이제 예를 들어보면 다 잘 아시는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 검은 터틀넥하고 청바지가 이제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나는 기존 비즈니스 세계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선언이었던 거예요. 또 반면 또 결을 같이 하는 대표적 예시가 이제 마크 저거버스인데 이 사람은 후드티를 즐겨 입죠. 후드티가 실리콘밸리의 이제 새로운 권력을 상징했죠. 권력은 더 이상 정장에 있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제 리더십에서 내 외모가 단순한 이제 꾸밈이나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가치하고 세계관의 시각적 선언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기르는가, 자르는가, 수염을 남기는가, 지우는가 등등 이런 선택들은 작아 보이지만 결코 중립적이지 않은 행동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이제 리더들한테 남는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각자에게 질문해야 될 점은 뭐냐면 나는 지금 어떤 몸으로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외모는 나의 가치하고 일치하는가,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 타협한 결과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털은 여전히 자라고 있고 사회는 여전히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그 해석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이제 설계할 때 비로소 힘을 갖게 된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첫 번째 파트에서 우리는 수염이 어떻게 권력과 남성성의 상징이 되었는지를 살펴봤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역사를 더 깊이 이제 들여다보면 정반대의 이제 현상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모예요.
제모 문화인데 먼저 이집트로 가보겠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몸에 있는 털을 제거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 시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설탕하고 밀랍을 섞어서 만든 천연 제모제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면도날하고 쪽집게까지 이제 사용하면서 전신의 털을 제거했다고 해요. 그래서 위생과 청결을 신성시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이러니가 발생하죠. 파라오 왕들은 자연 수염을 모두 밀어낸 다음 가짜 수염을 턱에 붙였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자연 수염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귀에 걸친 이제 장치가 이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 수염을 붙이는 케이스예요. 자라서 이렇게 관리를 한 게 아니라 따로 수염을 만들어 특별한 경우에만 착용했던 것이죠. 근데 이 가짜 수염을 턱에 붙였다는 거죠. 이게 왜 그랬냐면 수염이 신성함과 권위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연적으로 몸에 나는 수염은 불결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신의 영역인 인공 수염은 순수하다고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리더십 인사이트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상징의 힘은 자연스러움보다 강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 유럽, 특히 15세기로 시간을 이제 옮겨가 보면 이 시대에는 정말 극단적인 미의 기준이 존재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 이제 이상적인 여성의 얼굴은 달덩이처럼 둥근 얼굴이었어요. 보시다시피 넓고 높은 이마, 그리고 가는 눈썹, 그리고 털 하나 없는 매끈한 얼굴이 이제 미의 기준이었던 거죠. 보시면 그림에서도 이거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뉴욕에 이제 소장돼 있는 그 당시에 이제 유행을 전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거는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돼 있는 초상화입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면 여기 높은 이마, 그리고 눈썹도 거의 안 보이고 달덩이 같은 얼굴이 잘 표현돼 있죠. 그래서 문제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건 여성들이 이제 스스로 머리카락하고 눈썹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선을 이제 뒤로 밀기 위해서, 이게 보통 이마선보다는 뒤로 많이 밀려 있죠. 이마선을 뒤로 밀기 위해서 앞머리를 쪽집게로 이제 한 올 한 올 뽑았다는 거죠. 눈썹도 거의 다 뽑고 이제 거의 가느다란 선만 남기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이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과정에서 이제 많은 여성들이 모낭염하고 간염으로 고생을 했다고 해요. 털을 뽑으면서 이제 위생적이지 않으면 많이 간염이 됐겠죠. 그래서 이게 심지어 영구적인 이제 탈모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아름다움을 위한 고통이 말 그대로 이제 피를 부르는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행동을 우리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에도 만연히 행하고 있는 성형수술이 있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이 제모를 했을 뿐만 아니라 더 이마를 넓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 안에 얇은 줄을 넣어가지고 뒤로 더 당긴 그 모자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성형수술은 직접 해본 적이 없지만 이 성형수술의 기술이랑 흡사한 것 같아요. 이게 줄을 넣어가지고 당기잖아요.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다른 케이스예요. 이것도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이고, 재미있는 사실은 요 유행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유행이 바로 탈모에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누구부터 시작이 됐냐면
이 사람이 바로 이자보 드 바비에르라는 프랑스 왕비인데 이 왕비가 건강상의 이유로 탈모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자보 왕비가 이 사실을 근데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이 왕비가 이 넓어진 이마를 더 강조하는 전략을 택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 높은 모자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 자체 머리 스타일을 이마를 넓히고 이런 높은 모자를 쓰는 스타일을 NL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행을 처음으로 창조한 사람이 이 왕비라는 사람이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의아해했겠죠. 하지만 이제 이 왕비가 왕비가 이런 유행을 이제 만들어내자 귀족 부인들이 이제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곧 이제 유럽으로 퍼지기 시작했죠. 이 유행이. 그래서 이 NA라는 이런 머리 스타일이 약 100년간 유행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패션 아이콘이 되는데 이 모자의 높이 경쟁도 심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제 30cm였던 게 점점 높아져가지고 90cm까지 넘는 것도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 건축물의 이제 문을 통과하기가 어렵게 되자 이 이자보 드 바비에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살던 집을 개조하기도 했다고 해요. 문의 높이를 조정하기도 했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또 다른 예인데 결국에는 이때 시대에 이제 교회가 점점 이제 모자 높이가 높아지면서 이게 허영의 상징이라면서 비난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게 유행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유행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이미 이 엔행을 쓰는 것이 지위하고 우아함을 상징하는 상징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처음 유행을 시작했던 이자보 드 바비에르라는 왕비의 행동이 굉장히 새롭게 평가돼야 될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약점을 숨길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는 대신 그거를 인정하고 새로운 미의 기준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사이트를 끌어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리는 특히 흔히 미의 기준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앞서 보셨듯이 고대 이집트의 제모 문화라든지 이 중세 시대의 엔행 문화라든지 모두 이제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시작을 했고 그것이 사회 전체의 기준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날의 여러분의 이 기업 환경에서는 누가 기준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그 기준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만드는 사람인지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조금 말씀드렸듯이 리더라는 것은 약점을 시그니처로 전환하는 전력을 취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또 다른 오늘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인 것 같은데 이자보 왕비는 탈모라는 약점을 NA라는 시그니처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현대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구체적인 예를 제가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 다 아시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호텔이 처음 시작할 때 호텔이 없다는 게 약점이었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이거는 우리는 호텔이 아닌 집을 제공한다 라는 아이디어로 바꿔버린 거죠. 아이디어의 전환. 그리고 우버 같은 경우에 해외에 나가신 분들은 우버 많이 사용하는데 카카오 택시 같은 거예요. 근데 우버는 택시가 없다는 것이 약점이었죠. 하지만 당신이 갖고 있는 차 자체가 택시다 라는 개념으로 산업을 재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여러분의 조직, 월드로드 항공사 조직은 어떤지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약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규모가 작은 회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이거를 생각을 약간 전환을 한다면 빠르고 유연하다라고 재정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역사가 짧습니까? 회사에? 이 생각을 신선하고 혁신적이다라는 생각으로 전환을 해서 다시 재포지셔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회사에 뭐 자원이 부족합니까?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효율성의 대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인사이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락을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께 이제 질문을 던지겠는데, 이 여러분의 조직에서 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준이 정말 자연스러운 건지, 아니면 누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당신은 그 기준을 깨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 젊은 분들도 있고 조금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이 회사의 조직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쭉 이어져 오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약점으로 생각해서 전환해야 될 것도 있고,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을 유지해 가면서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또 다른 철학이 이제 개입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가 상반된 거잖아요. 전통성과 현대성. 이거를 두 가지 같이 가지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면서도 극복해야 될 문제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럭셔리 브랜딩에서도 MBA를 딸 때도 굉장히 그 럭셔리 브랜드 회사들이 굉장히 고심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뭐 루이비통이나 뭐 디오르나 여러 가지 뭐 에르메스나 이런 역사적으로 오래된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프랑스에는. 근데 그 브랜드들이 전통성을 지키면서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통성을 깨면서 새로운 걸 너무 많이 추구하다 보면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사라지기 때문에 의미 없는 일이 되고, 전통성만 너무 추구하다 보면 새로움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클라이언트들을 다시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철학들이 비단 그 럭셔리 회사들뿐만 아니라 이런 월드로드 항공에도 적용될 수 있는 생각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계속 해야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기업 문화가 생성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모뿐만이 아니라 이 질문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차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진정한 그래서 리더십은 주어진 이제 게임을 규칙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 월드로드 항공사 같은 경우는 다양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하고 많이 접해야 되는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럴수록 이제 새로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는 창의성이 없으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일상다반사로. 그런 거에 이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창의성에서 출발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그 역할을 리더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언제나 자신의 이제 진정성을 인정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내 진정성이 없는데 다른 모습을 만들어내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건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읽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진정성이 없다는 거는. 그래서 이 진정성을 인정을 하고 그거를 당당히 드러내는 이제 용기에서 이것들이 이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강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오면 지금까지 우리는 탈모가 어떻게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만들어냈는지 이자보 바비에르 왕비의 엔행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탈모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만들어낸 거대한 이제 산업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그게 바로 가발이에요. 이분은 누구냐면 15세기 중반 이제 프랑스 궁정의 필립 르봉이라는 귀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파워를 가진 굉장한 파워를 가진 부르고뉴 지방이라고 있거든요. 아직도 프랑스의 동남쪽 지방인데 거기 좋은 와인이 나는 지방이 있어요. 거기 이제 공작이었는데 유럽에서 이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였죠. 15세기 중반에. 근데 이 사람한테 심각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질병으로 인한 급격한 탈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로서는 이게 엄청나게 치명적인 이미지 타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궁정 사회에서 풍성한 머리카락은 건강, 젊은, 활력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머리는 노쇠함, 병등, 권력의 이제 쇠퇴를 의미했는데요. 이 필립 르봉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거예요. 과연 탈모를 숨기고 은둔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해법을 찾을 것인가? 근데 이 사람이 놀라운 결정을 이제 내리죠. 그게 자신의 머리에 완벽하게 맞춘 인조 머리카락을 제작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도 이제 가발이 존재했다고 하긴 하는데 대부분 조작하고 연극 무대용으로 쓰는 가발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필립 르봉의 생각은 이제 조금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최고의 이제 기술자들, 장인들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장인들을 모아서 이 사람이 머리에 맞는, 두상에 맞는 정밀하게 만든 그리고 자연스러운 색감과 질감을 가진 머리카락으로 가발을 만들게 한 거죠. 근데 이 결과가 굉장히 놀라웠는데 사람들이 이 필립 르봉이 가발을 이제 쓰고 있는지 없는지 자기 머리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웠다고 해요. 그만큼 굉장히 잘 만든 가발을 쓰고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이 필립 르봉이 이 귀족이 가발을 쓰고 나타나자 그 순간부터 다른 귀족들도 다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탈모가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없는 사람들도 이제 가발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풍성한 귀족들까지도 가발을 주문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가발이 탈모를 감추는 도구가 아니라 세련됨과 권력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 덕분으로.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필리프 이 사람의 궁정에서만 500명이 넘는 귀족이 맞춤형 가발을 주문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는데 이게 새로운 산업의 이제 탄생이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필립 르봉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우는 리더십의 이제 교훈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자신의 이제 약점을 숨기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정면으로 다뤘다는 점,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고의 자원을 투입했다는 것, 값싼 해결책이 아니라 최상의 품질을 추구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해결책을 당당하게 드러냈죠. 자기 자신이 직접 가발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새로운 스타일로 제시를 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분도 역시 앞서 보신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탈모가 그의 정치적 커리어를 끝내지 못했고 오히려 이 사람은 혁신가로 이제 기억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가발 산업이 이때부터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특히 전성했던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깐 루이 14세 때 17세기예요. 그래서 이 루이 14세가 보시는 바와 같이 태왕 왕으로 이제 불렸는데 이 사람 자신 자체를 표현하기를 프랑스의 이제 중심 아니 세계의 중심으로 이제 포지셔닝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도 이제 20대 후반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루이 14세도 이 점을 약점으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가발로 이제 자신의 권력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루이 14세를 표현한 초상화인데, 그래서 요거는 재미있는 물건이라 제가 넣었는데, 이게 가발을 쓰지 않고 옷걸이처럼 이제 보관할 때 전시해 놓는 요 가발대예요. 걸어놓는 가발대라고 하는데, 가발대조차도 이렇게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에는 가발 전용 보관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루이 14세 같은 경우에는 평생 동안 수백 개의 이제 가발을 소유했다고 하는데, 가발이 이제 특정한 상황과 목적에 의해서 제작이 됐다고 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 스타일의 가발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공식 접견용 가발이라든지, 이거는 가장 크고 화려한 가발이었다고 해요. 아니면 전쟁터용 가발이라든지, 전쟁에서는 이 거추장스러운 전쟁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약간 실용적이면서도 위험 있는 디자인의 가발이었고, 사냥도 사냥을 굉장히 중요시하던 시대였는데 사냥용 가발도 따로 있었고, 그리고 사적인 모임용 가발이 또 따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루이 14세는 TPO라고 하는데, TPO가 뭐에 준말이냐면 Time, Place, Occasion.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 요 세 가지 상황을 생각하고 입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 상황을 TPO를 완벽하게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던 리더였다고 할 수가 있죠. 루이 14세는. 그래서 외국 대사를 만날 때는 특히 더 프랑스의 권위를 보여주는 아주 거대한 가발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하지만 반면에 이제 자기 자신의 조언자들과 회의할 때는 좀 더 이제 편안한 가발을 썼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패션 감각이 아니었고, 이게 오히려 상황에 맞는 권력의 표현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의 언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루이 14세는 중요한 프리젠테이션에는 정장을 입지만 팀 티칭에서는 비주얼 캐주얼을 입는,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는 그런 현대적 감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 세대 루이 15세의 모습인데, 또 하나의 특징이 가발을 이제 만들어 쓰는 것뿐 아니라 이게 자연적으로 가발 색깔을 흰색으로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보통 보시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렇게 가발을 씌우고 난 다음에 밀가루 분을 뿌려가지고 하얗게 만드는 그런 그 과정을 거쳤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하시면 이 밀가루 분이 이 뿌릴 때 그 분가루가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숨을 쉬는 거를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전용 이제 가면을 이제 쓰게 하고 요 분을 뿌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또 유행도 지나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듯이, 이것도 이 유행을 비판하는 사파 중에 일부거든요. 어떻게 보면 밀가루 분이나 쌀가루 분을 뿌렸는데 서민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식재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먹는 데 사용하지 않고 머리를 장식하는 데 썼으니 얼마나 그 반발이 있었겠어요. 그게 결국에는 프랑스 혁명의 원인이 되지만요. 그거를 이제 비판하는 이제 사파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들이붓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 장면이죠. 그래서 루이 14세 궁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가발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가발이 중요한 이제 장식 요소였는데, 이제 수석 가발사를 포함해서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왕의 가발을 관리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의 주요 임무는 뭐였냐면,
매일 아침 왕이 착용할 가발을 선택하는 역할,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의 가발의 청결과 컨디션을 유지해주는 역할, 세 번째는 손상된 가발을 수리하는 역할, 네 번째는 새로운 스타일을 제안하는 역할, 아주 중요하겠죠. 그리고 왕의 두상의 변화에 맞춘 조정을 하는 역할, 이런 역할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은 또한 이 가발 장인이라는 그 사회적 위치가 재미있는 게 이 외과 의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그 시기만 해도 이 수술 기술이라든가 약이라든가 이런 게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머리에 굉장한 그런 트러블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뭐 종기도 난다든가 뭐 탈모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머리에 관련된 이런 거를 이제 장식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런 거를 담당을 하면서 간단한 수술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발을 만드는 도구들도 가위, 뭐 칼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다루는 기술이 외과 기술과 이제 유사했기 때문에 동등한 이제 위치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한 점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렇게 유행했던 가발도 이제 끝이 있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혁명이라는 건데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혁명의 이제 표적이 누구였어요? 왕과 귀족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발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가발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그런 장식품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구체제의 상징이었고 귀족의 허영을 상징하는 거였고 불평등의 표식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머리카락이 아닌 가짜 머리를 쓰는 것처럼 귀족의 권위도 가짜다라는 구호까지 등장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발의 이제 몰락은 엄청나게 빠르고 극단적이었죠. 그래서 혁명 이전에는 가발을 쓰지 않으면 이제 궁정에조차 입장이 불가능했다면, 혁명 이후로는 가발을 쓰고 머리를 감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로 위험한 일이 됐던 거죠. 그래서 많은 귀족들이 이때 혁명 이후로는 가발을 벗고 자연스러운 이제 머리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불과 이제 몇 년 만에 200년간 권력의 이제 정점에 있던 가발이 구시대의 이제 미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발의 이제 흥망성쇠는 우리한테 중요한 이제 리더십에 관한 교훈을 주는데, 권위의 상징은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대의 권력을 상징하던 것이 다음 시대에는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루이 14세 시대의 가발은 절대 권력을 의미했지만 100년 이후에 같은 가발은 구닥다리 이제 특권층의 상징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제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20년이 넘는 공백 기간이라는 게 있었지만, 그때 기억을 살려보자면 어떻게 보면 큰 사무실 아니면 뭐 전용 주차장, 비서가 있다든지 높으신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게 이제 권력의 상징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많은 스타트업 CEO들이 작은 책상에서 일하고 공용 주차장을 이용하고 이제 스스로 일정을 관리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이제 문화가 바뀌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진전성이 있고 더 현대적이고 더 효율적인지 질문을 해야 되고,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 거면 빨리 모습을 전환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리더는 항상 질문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가진 권위의 상징들이 정말로 존경을 만들어내는지 아니면 거리감을 만들어내는지, 이 질문을 하지 않는 한
몇 년 후에는 그게 조롱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문화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 질문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퇴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발이 이제 무너진 것은 프랑스 혁명 때문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미 시대와 맞지 않는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발이라는 게 없어졌던 거죠. 그래서 결을 또 같이 해서 또 하나 극단적인 유행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이게 앞서 우리가 가발이 어떻게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가 혁명과 함께 무너졌는지를 이제 봤는데 이 가발이 몰락하기 직전에 프랑스 궁정에서는 극단적인 이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바로 이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사람 때문이에요. 이 오스트리아에서 온 왕비, 어떻게 보면 사치의 아이콘이죠. 그래서 이 역사가들이 동의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치의 아이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18세기에 유럽 최고의 이제 패션 리더였다는 거죠. 이 사람이 입는 드레스라든지 이 사람이 뭐 착용하는 보석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 우리의 주제인 털, 이 헤어스타일이 유럽 전역의 귀족 여성들이 따라하는 트렌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시대 마리 앙뚜아네트 시대에 유행했던 머리 스타일을 지칭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하냐면 뿌프라고 해요. 프랑스어로. 왜냐하면 이 패션 히스토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프랑스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프랑스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뿌프라는 단어도 프랑스어인데 이게 머리를 최대한 높이 올린 극단적 헤어스타일을 말해요. 그래서 자연 머리카락으로는 이 머리 스타일을 연출하는 게 불가능했고요. 어떤 재료들이 필요했냐면 예를 들면 철사 프레임으로 만든 구조물이라든지 쿠션과 패드로 부피를 증대할 테크닉이 필요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 조각이 필요하고 또한 동물 털이라든지 아니면 그 마무리하기 위한 파우더나 향수도 필요했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살아있는 꽃이나 장식물들 이런 게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푸프는 60cm 심지어 이제 90cm 높이까지 올리는 게 이제 유행을 했다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여성의 키가 160cm인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근데 이 머리 높이를 최소 60에서 90cm까지 올린다고 생각을 하면 키가 몇이 되겠어요? 2m 5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비효율의 극치였는지를 이런 사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이게 또한 실용성이 전혀 없는 것 플러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 뿌프를 올리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됐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4시간에서 6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복잡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걸리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새벽에 이제 미용사들이 도착을 해요. 그래서 철사 프레임을 머리에 먼저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쿠션과 패드를 배치해서 구조물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자연 머리카락과 가발 조각을 섞어서 이제 씌워요. 그리고 장식물을 배치하는 거죠. 장식물 중에는 꽃도 있고 깃털, 리본, 보석, 뭐 때로는 새장이나 뭐 배 모형까지 뒤에 보시면 이제 배 모형도 나오는데 파우더를 뿌리고 향수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왕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루 종일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하고 목을 이제 약간만 잘못 움직여도 디스크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푸프가 완성이 되면은 일상생활이 악몽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동이었고 왜냐하면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마차가 이동 수단이었잖아요. 그 마차 높이가 이 머리 높이랑 맞지 않을 때는 무릎을 꿇고 마차를 타야 되는 경우도 빈번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기록은 이제 더 극단적인 상황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마차에 들어가지 않아서 올렸던 머리를
다 내리고 마차에 가서 타고 이동을 해서 파티 장소로 이동을 해서 그 장소에서 다시 머리를 올리고 그러면 몇 번이나 머리를 다시 했다 올렸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용성의 정반대의 이제 일종의 극단적인 유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내 생활도 이제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고개를 숙이고 이제 다닌다든가 샹들리에가 없는 경로를 미리 확인해서 다닌다든가 아니면은 하인을 시켜갖고 샹들리에 높이를 이렇게 조절하게 일시적으로 올리게 한다든가 이런 거죠. 근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또 따로 있었는데 바로 위생 문제였어요. 이게 한번 머리를 올리는데 엄청난 시간이 많이 들다 보니까 한 번 하고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놔두다 보니까 악취가 난다든가 아니면 심지어 이제 벌레가 생긴다든가 그런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요런 이 상황을 극단적인 유행을 이제 385 풍자한 여러 가지 이제 그림들이 존재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너무 높이 올라가는 푸프를 풍자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이제 그린 거고, 요것도 이 철사 구조물 같은 경우에 이 설치하는 사람을 작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이제 그림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특히 이제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이제 목이 꺾이는 이제 장면을 묘사한 거고요. 이거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상생활이 이제 안목이 되는 순간을 표현한 건데 길거리에 가다가 여기 부딪혀가지고 머리에 찌르는 이제 장면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 제가 파리가 굉장히 한국의 서울에 비해서는 작은 도시예요. 가보셔서 알겠지만 많은 분들이. 근데 거기에 이제 셀럽 중에 한 분인데 디안 페르네라는 사람인데 일종의 어디나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많이 나타나는 유명한 분이세요. 뭐 전시를 한다든가 패션쇼를 한다든가 뭐 연예인들하고 친하다든가. 그래서 저도 파리가 작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사람을 많이 마주친 적이 있는데 이 푸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이 유행을 따르고 있는 분이 아직도 계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넣었고요. 제 나름대로 이거는 제가 풍자한 겁니다. 이 분을 보고 이제 그린 건데 여기 3장을 지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를 보여드릴 거고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의 웃긴 일화로만 이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오늘날에도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푸프가 한 경제학자에 따르면 과시적 소비의 완벽한 사례라고 치겠거든요. 이 푸프의 가치가 실용성이 아니라 비실용성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비효율적인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체가 목적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늘날 기업에서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학교에 이제 몸을 담고 있지만 학교에서도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20년 동안 밖에 나갔다 와서 굉장히 학교 문화도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더 보수적인 사회가 어떻게 보면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기업에서 실제로 아무도 읽지 않는 엄청나게 많은 장수의 보고서를 쓴다든가 아니면은 의사결정하고 무관하지만 뭐 보여주기식 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실용성은 없지만 뭐 있어 보이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만들어 버린다든가 이런 거는 학교에서도 많이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아직도 생산성하고는 무관하지만 격식을 위한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서 붙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실용성이 아니라 비실용성의 목적을 두는 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푸프처럼 이런 것들이 조직의 이제 자원을 계속 소모하고 있지만 실제 가치는 만들어내지 못하는 점이라는 거죠. 이런 점을 인식하는 것도 리더로서의 이제 자질 중에 하나가 아닐 것인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푸프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형식이 본질을 완전히 이제 압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헤어스타일의 목적은 뭐예요? 외모를 단정하게 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넘어서서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건강을 해치기까지 하면서 움직임을 제한시키고 불편함을 초래하는 그런 그거를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잃어버린 형식 이거가 조직에서도 이제 흔히 발생하는 건데 이 푸프가 만약에 우스꽝스럽게 느껴지신다면 우리 조직의 어떤 관행들이 후세 사람들 아니면 동료들한테 똑같이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 있는지를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에게는 내가 스스로 볼 수 없는 모습을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것들이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분석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푸프가 과연 얼마나 지속되었을까요? 이 유행이 불과 20년이에요. 뭐 20년도 우리 시간의 관념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긴 시간인데 그때 시대에는 뭐 그렇게 오래됐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머리를 미는 그 유행은 거의 100년 이상이 지속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1790년대에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됐는데 첫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프랑스 혁명이었고 왜냐하면 푸프도 가발문화와 마찬가지로 왕정과 귀족의 이제 상징이 되었고 이거를 하고 다니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지쳤다는 거. 아무리 사회적 압력이 있어도 이제 매일 4시간에서 최소 4시간에서 하루 종일 이 머리를 위해서 투자하고서 결국에는 벌레를 키우면서까지 이 행동을 계속 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가치가 등장했다는 거죠. 혁명 이후에는 자연스러움이나 실용성이나 평등을 이제 중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푸프라는 거가 이 모든 가치와 정반대가 되면서부터 완전히 사라지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푸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복잡성이 가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더 복잡하고 더 화려하고 더 비싼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단기적 인상은 강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면 결국 무너진다는 거. 첫 번째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것은 결국 무너진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점은 우리가 왜 이것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것 같아요. 형식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푸프는 화려했지만 결국 이긴 것은 간단하고 실용적인 헤어스타일이죠. 그래서 효율성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조직에는 푸프라는 것이 있는지를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푸프라는 게 겉으로는 화려하고 인상적이지만 실제로는 조직에 이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이제 본질적 가치는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그런 거를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있다면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닌 용기를 내야겠죠? 용기를 내서 질문해야 하죠. 우리는 왜 아직도 이것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푸프가 무너지는 데는 혁명이 필요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조직에서는 한 사람의 이제 용기 있는 질문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조직에는 푸프가 있습니까? 혁명이라는 건 참 극단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게 가기 전까지 치닫기 전까지 뭔가 해결책이 있다면 저는 그 옵션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요거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추천 영화가 있어요.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랑 엄청나게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이시잖아요. 여기는 많이 안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추천 영화는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 소피아 코폴라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2006년에 나온 거예요. 특히 광고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넘어가요. Friendship between Austria and France must be cemented by marriage. 이제 의상을 굉장히 잘 My youngest daughter Antoine will be Queen of France. It is a custom that the bride retain nothing belonging to a foreign court. You represent the future. All eyes will be on you. She looks like a child. So, I've heard you make keys as a hobby? Yes. It'll be interesting to see how long she lasts. What on earth is going on with that young couple? It's a disaster. This is ridiculous. This, madame, is Versailles. I'm afraid the Queen has a somewhat artistic temperament. It's not too much, is it? Oh, no. Spends like mad. France are hungry. The King and Queen are complete lovers. Don't we ever get tired of these ridiculous stories? Can't you do something? I'm not going to acknowledge it. She was in the shrubs at dawn with various men. He has quite a reputation. She's a terrible queen. Letting everyone down would be my greatest unhappiness. The Bastille fortress was stormed. There's a mob of hundreds on their way. 두 번째 추천 영화는 23년 최근 상대적으로 최근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너무 재밌는 영화. 이것도 아무도 보신 분 없죠? 역시. Et voici Jeanne Beauvernier, dite l'ange. Un ange tombé du ciel. Je vous attendais, moi. Je t'aime. C'est personne à moi. Ne pensez-vous pas qu'il serait temps de changer de vie? Pour aller où? Jean Dubarry veut que je vous présente au roi. La comtesse Jeanne Dubarry. Surtout, ne regardez pas le roi dans les yeux. Ce serait perçu par la cour comme une invitation Une invitation à quoi? à la bagatelle. Il se prend d'elle. Père, nous sommes devenus la risée de Versailles à cause de vos égarements. Le Premier ministre ne va pas tolérer que vous laissiez une fille des rues côtoyer votre entourage. Cette jeune femme est mon entourage. Je vous aime. Nous comptons tous sur vous pour que cette misérable femme soit chassée de la cour.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역사 속의 털의 정치학을 살펴보았죠. 조선의 상투라든지 루이 7세의 이제 수영이라든지 르네상스의 가발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의 이제 토프까지 살펴보았는데
이 모든 이야기가 과연 과거의 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펄의 정치학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어요. 그것은 이제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마크롱 대통령, 지금도 현재 대통령이신 이분이 재선을 하셨어요. 2022년 프랑스 대선이 이제 한창이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현직 대통령이었거든요. 에마누엘 마크롱이 프랑스는 재선을 할 수가 있는데 5년 임기, 그 다음에 또 한 번 해서 5년 임기 10년을 할 수 있는데 최대. 그래서 이 시기가 재선을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해 3월에 한 장의 이제 사진이 소셜 미디어를 강타했는데 마크롱이 이제 집무실에서 셔츠 단추 2개를 풀어 헤친 뒤에 소파에 앉아 있는 이제 모습이었어요. 지금 보시는. 그리고 이 사진에서 가슴털이 이제 보인 거죠. 이게 누구는 티셔츠를 입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고요. 여기를 이렇게 일부러 이 셔츠나 뭐 이런 거 입을 때 여기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모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가슴털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응이 즉각적이었는데 트위터에서는 지금 X죠. 몇 시간 만에 수십만 건의 언급이 쏟아졌고요. 어떤 사람들은 찬사를 보냈죠. 마침내 마크롱이 인간적으로 보인다. 아니면 완벽한 정장 대신 진짜 모습을 보여줘서 좋다.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이라든지. 반면에 이제 비판도 만만치 않았는데 너무 계산된 자연스러움 아니면 이것도 이미지 메이킹 전략이다. 가슴털 하나로 표를 얻으려는 시도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있었는데 어떤 정치 평론가는 또 이렇게 말을 또 하기로 했어요. 마크롱은 엘리트주의자라는 이미지가 있다. 이 사진은 그가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려는 시도다.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있었죠. 근데 이 마크롱의 가슴털이 실제로 이제 선거 결과를 바꿨을까요? 아마도 직접적으로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사건이 이제 보여주는 것은 명확하다고 보는데 오늘날 리더의 외모는 즉각적으로 광범위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확산이 되죠. 그러니까 루이 14세 시대 같은 경우에는 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궁정의 귀족들 뿐이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썼던 루이 14세가 썼던 가발 같은 경우에 소수의 사람들한테만 영향을 미쳤잖아요. 하지만 오늘날은 어때요? 마크롱의 가슴털 사진 같은 경우에 24시간 만에 전 세계 이제 수백만 명이 보고 논평하고 뭐 밈으로까지 만들어지는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리더의 외모는 더 이상 사적인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공공의 영역이 돼버렸다는 거죠. 선택의 여지 없이.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리더라면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거고 관리하거나 아니면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이 선택의 여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예로 요거는 이제 마크롱 대통령 사진을 가져오면서 그 비교 대상인 이제 20세기 초반에 그때 당시만 해도 사진 기술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초상화를 이제 그림으로 많이 남겼는데 그때 굉장히 유명했던 럭비 선수가 있었대요. 20세기 초에 그 사람이 이제 초상화를 그린 건데 꼭 이렇게 그리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가슴털을 이렇게 묘사했다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20세기 초반에 유행하던 이 남성성의 상징이었던 거가 가슴털, 포스네어뿐만 아니라 이제 가슴털이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거를 마크롱 대통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재미있는 예가 뭐냐면 이분이 누구냐면 에드워드 필리프라는 2017년부터 프랑스 총리를 맡고 있던 사람이에요. 마크롱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오른팔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2019년에 이 사람한테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탈모증이 발병한 건데 이게 단순한 탈모가 아니었고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수염하고 눈썹, 온몸에 털이 다 빠지는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인한테는 이게 엄청난 재앙이었죠.
왜냐하면 정치인한테는 외모가 어떻게 보면 자산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보시면 누군지 못 알아볼 정도입니다. 저는 누구 얘기를 하나 의심이 갔었어요. 귀를 의심했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만큼 이 외모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람한테는 굉장한 타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론은 조심스럽게 이제 보도를 했지만 소셜 미디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왔어요. 건강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병든 리더는 불안하다. 등등. 이게 이 사람이 사실 차기 대선 유력 주자 중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인지 못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이게 이 사람이 자기 출신 지역에서 재선에 출마해가지고 성공하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음 대선에서 이 사람이 나온다면 이전만큼의 인지도를 얻기는 이제 힘들 거라는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프랑스 정치사를 들여다보면 건강 이슈가 종종 이제 정치 생명을 끝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강하고 건강한 리더를 원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털이 빠지는 이 건강상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정치 활동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미지를 다시 끌어올리는 데는 엄청난 타격이 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질문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자신은 어떤지, 여러분의 외모가 여러분의 가치하고 일치를 하는지, 여러분의 옷차림이 여러분의 하는 일을 반영을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스타일은 여러분이 속한 조직의 문화를 표현하는지,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의 외모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외모 문화도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드레스 코드 같은 경우에 단순한 복장 규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직의 가치를 전달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 전통적인 금융권을 생각을 해보면 그쪽에서 일하는 분들 보면 정장에 넥타이랑 구두를 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깨끗한 정직성 이런 부분이 많이 의미하죠. 맞습니다. 이 외모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전문적이라는 부분, 그리고 안정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반대로 미국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회사를 생각을 해보면 청바지나 티셔츠, 운동화, 아까 예를 들은 마크 저버버스도 그런 스타일을 하고 있죠. 왜 이럴까요? 이거는 우리가 유연하다, 아니면 우리는 혁신적이다, 우리가 위계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요즘에 이런 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는 제가 민감하게 들여다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드레스 코드를 완전히 자유화를 해야 될까? 아니면 옛날처럼 정장으로 유지를 해야 될까? 중요한 점은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금융회사가 갑자기 우리도 캐주얼하게 입자라고 한다면 고객들이 이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이 회사는 여전히 신뢰할 수 있나? 이 진정성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창의적인 에이전시가 내일부터 정장 입고 출근하라 이런다면 직원들이 이제 답답함을 느낄 수 있겠죠. 이 회사는 그래서 진정성이라는 거는 이 회사는 여전히 혁신적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결국에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일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드레스 코드, 외적인 것과 조직의 가치가 일치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우리는 소통을 중시한다고 말하면서 대표님은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른 곳을 입는다, 명품을 걸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메시지가 이게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또한 여러분이 우리는 위기가 없다고 하면서 이 대표자는 정장, 직원은 뭐 캐주얼을 입게 한다면 뭐 역시 이게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거가 이제 말보다 강력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말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이제 보이는 게 외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는 이제 말보다 보이는 모습을 더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항상 인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혁신은 질문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다 보면은 저 자신도 여기에서 나서 대학 교육까지 받고 갔기 때문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문화는 학교에서 교육의 문화는 질문하고 교수랑 토론하는 거였거든요. 어떤 장면에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었냐면 마치 교수와 학생이 싸우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대화를 들어보니 싸우는 장면이 아니라 되게 격렬하게 토론하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그런 문화가 정착하지 않았죠. 제가 그거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직도 학생들을 가르쳐보면 그 교수가 전달하고 학생들은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아직도 변하지 않았는데 이렇다는 얘기는 기업 문화도 그다지 그렇게 바뀌지 않았다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혁신인데 이 혁신은 항상 기존의 범주를 넘어설 때 일어나잖아요.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 애플 같은 경우에 전화기와 컴퓨터의 이제 경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애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고 우버 택시 같은 경우에 택시와 이제 기술의 경계를 넘었다든가 넷플릭스는 특히 이제 TV와 인터넷의 경계를 넘으면서 그게 발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혁신이 바로 이 혁신을 넘어설 때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왜 이것은 항상 이래야만 하는가에서부터 질문이 이제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정으로 혁신적인 조직은 다양성을 수용하는 그 조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드레스 코드가 꼭 비단 아니더라도 다양한 생각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여기 월드로드 항공회사는 다양한 배경에 있는 사람들을 접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이 한국에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그런 고정관념을 갖는다는 거는 회사의 발전에 위해가 되는 그런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이게 단순히 이 성별이나 인종이나 나이의 다양성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외모나 스타일, 표현 방식,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라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회의를 주관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시간을 조절하는 방식이라든지 스케줄을 짜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도 이제 포함되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제 역사에서 보이는 예들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역사적으로만 평가를 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특강을 통해서 이 내가 진정으로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인 효율성 있는 리더십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이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는 특강이었길 바라면서 오늘 특강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